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사법농단 수사 적극 협조 발언 영향 때문일까요? 그동안 웬만하면 다 기각되던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오늘 무더기로 발부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관련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전 현직 판사들은 김종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박상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판사 이렇게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 심의관과 방 판사는 각각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재항고 이유서를 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신 써준 초유의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와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점 추진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대가로 법원이 청와대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심의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심의관은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대응 방안 검토, 대통령 하야 검토 문건 등 여러 건의 정치 관여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을 맡았던 방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들로 이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김 전 비서관 등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에서부터 판사의 직접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그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기차게 기각해왔던 법원 영장심사 기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을 계기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좀 안타까운 법원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풍으로 수년간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해온 70대 노모를 쉬게 해드리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건넨 50대 아들 이야기입니다. 50살 임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챙기고 병수발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올해 2월 임 씨는 72세의 노모가 호흡곤란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수면제를 찾아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자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어머니가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삼키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날 밤 임 씨의 어머니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지극히 소중한 권리다.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노모가 생명을 끊는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세어보니 중풍으로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모신 세월이 만으로 5년이 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는 하지만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일이 많았을 거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어디 요양원에라도 모셨을 텐데 아마 그럴 환경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죽 힘들고 그만하고 싶었으면 70대 노모에게 돌아가시게요 묻고 같이 죽읍시다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이든 노약자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 않나,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 바람을 타고 무더기로 발의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 일부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바빠 보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안은 모두 23개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 오늘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방지 조치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 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평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 점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23건의 미투 법안 개정안 통과는 그제 전혜숙 위원장이 미투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여가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전혜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전체 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혜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 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미투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은 미투 관련 법안은 100여 건에 달합니다. 몇 개월씩 걸려서 그 가운데 일부만, 그것도 이제 첫 단추라 수 있는 소관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은 건데 미투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식용이라는 말 말고는 적당한 용어가 없는데 식용으로 기르는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살법, 전기도살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돼지나 소 같은 다른 식용 동물들도 그렇게 죽이니 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영원한 논쟁, 보신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66살 이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한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축산물위생법은 전살법을 소나 돼지 등 가축 도살 방법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개 농장주 이 씨는 재판에서 전살법은 소, 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유무죄 판단 대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 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즉 개는 소, 닭, 돼지와 다르니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보신탕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전기로 안 죽이면 칼이나 다른 도구로 도살하라는 거냐,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식용 논쟁, 영원한 평행성, 난해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웅 교수가 사법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SNS에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고 어떤 생각으로 글을 올렸고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박찬웅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박찬웅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재판 거래 파문 관련해 올린 글입니다.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나? 법원은 어떤가? 학생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리고 우리들을 돌아봅시다라며 스스로에게도 질문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한양대 연구실에서 박찬웅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찬웅 교수는 허탈하고 참담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거래 대상이 되었다니 허탈하고 참담하지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재판 거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박찬웅 교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유사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 수립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우리 사법부에서 말 그대로 그 양심을 팔아가지고 그 자신 24회 사법시험 합격자인 법조인이기도 한 박찬웅 교수는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법 파동이 있었을 때 그 원인된 그 사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10배, 100배의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과거 사법 파동과 같은 그러한 일이 말 그대로 10번, 20번이 지금 일어나도 지금 시원찮은 지금 상황인데 전국의 법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출세가 그리 중하냐는 건데 전직 고위 법관의 증거인멸 논란에 대해선 법원도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혐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그 법원도 공범 아닙니까? 저는 법원이 이건 책임져야 된다. 박찬웅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시끄러웠던 국회가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선 왜 이렇게 조용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비중이나 어떤 경중이나 이런 면에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아주 말 그대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들춰봐야 이득되는 게 없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럴 순 없다는 겁니다. 유사 이래 우리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이자 후학, 미래의 법조인, 로스쿨 학생들도 박찬웅 교수의 질타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법학 공부에 치여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 준비에 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미래의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민주화 시대에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윽고 박찬웅 교수의 질타와 비판은 대한민국의 로스쿨 교수들, 박 교수 자신으로 향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당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비판하고
또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우리 법학 교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어떤 자괴감이 정치권도 법원도 학생들도 눈감은 현실. 박찬훈 교수가 전국 로스쿨 동료 교수들 향해 연대 성명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글을 올린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우리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법학 교수, 로스쿨 교수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전국의 우리 법학 교수님들께 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뭔가를 바꾸어내자, 이런 어떤 호소를 하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 SNS에서 모기 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같이 동참해달라는 것이 박찬훈 교수의 호소입니다. 누군가는 응답할 차례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오늘 예민남미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관비용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